예,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생활과 윤리 시간입니다. 예, 오늘부터는 2020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문항을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2019년 11월 고2, 그다음 2020년 11월 고2 총 40문제 기출문제를 풀어봤거든요. 아, 그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많이 향상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풀게 되는 실제 대학 수학능력 이 문제는 여러분 풀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난이도가 되게 어렵다, 어렵게 느낄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를 들게요. 첫째, 이 문제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은 실제 가장 대한민국에서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고 하는 그 박사학위까지도 이제 취득한 해당 분야에 꽤 오래 공부를 했겠죠. 대학 교수들과 현지 교사들이 실제 한 달이 넘도록 같이 합숙하면서 이 이신문항을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지문의 선택, 그다음에 선지, 아니 단어 하나, 심지어 그 토시 하나까지도 고민해서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 고2 여러분들이 느끼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끼는 게 당연합니다. 실제 고3 수험생들도 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 30분 안에 20문제를 푼다 굉장히 어렵게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렵게 느끼는 건 당연하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접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 본인이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미리부터 좌절할 필요는 없다. 다만 대학 수학능력 시험은 이 정도까지의 어떤 난이도로 나오는구나.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이 주제는 이런 식의 문제가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렵게도 나오는구나. 이걸 깨닫는 게 여러분들 이 실제 대학 능력 이 시험지를 풀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쓰이는 문장, 즉 선지는 여러분들이 철저히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는 매년 반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아요. 또한 몇 년째 해당 선지가 반복되다가 올해 유독 특이한 선지가 나왔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야겠죠. 이제 그런 걸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대학 수학능력 시험 기출 문제는 아주 꼼꼼하게 여러 번 이해될 때까지 푸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최대한 상세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따라서 예, 잘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먼저 봅시다. 1번. 가불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윤리학은 예, 어, 대학 수학능력평가는 실제 1, 2번 안에 이 윤리학에 대한 어, 윤리학에 대한 문제가 예, 윤리학의 구분 문제가 1, 2번으로 출제된 경우가 가장 역대 많았습니다. 많았기 때문에 꼭 나온다. 윤리학의 구분은 꼭 나온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이 윤리학의 구분은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겠습니다. 윤리학은 윤리 이론의 탐구보다는 실제 삶에서 만나는 도덕 문제 해결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게 핵심이네요. 이를 위해 도덕 이론의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생명공학, 법학 등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학제적인 성격을 띈다라고 아마 배웠어요. 학제적, 즉 윤리학이 다른 학문과 연결돼서 다양한 학문들끼리 연결해서 최상의 어떤 아이디어,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이건 어떤 때 가장 필요할까요? 예,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때. 즉, 이러한 윤리학의 특징은
예, 응용윤리학이 되겠습니다. 응용윤리학. 그래서 갑은 응용윤리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을 보겠습니다. 윤리학은 개인의 생활 그리고 사회 구조와 기능 속에 존재하는 도덕 현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말이 되게 어렵죠? 즉, 사람들이 따랐거나 실천했거나 따르고 있는 윤리가 무엇인지, 자, 기술하고 설명하는 것이 여기 핵심 포인트가 나왔죠. 바로 기술한다. 기술. 따라서 이건 예, 기술 윤리학을 얘기합니다. 즉, 이번 문제는 윤리학의 구분 중에서 응용 윤리학과 기술 윤리학을 구분하는 문제네요. 자, 선지 볼게요. 1번. 윤리학은 도덕 관행의 발생 과정을 인과적으로 서술한다. 다른 말로 기술, 서술 같은 말이요. 자, 도덕적 관행은 우리가 관습 또는 뭐 문화 이런 걸로 설명드릴 수 있어요. 아, 요 1번은 예, 기술 윤리학에 대한 설명이니까 갑이 아니라 이건 을이어야겠죠. 2번 윤리학은 구체적인 삶의 도덕적 딜레마 예, 우리가 도덕적 추론 과정에서 배웠던 거예요. 어, 맞다 틀리다 OX가 아니라 이걸 선택해도 저걸 선택해도 둘 다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이제 도덕적 딜레마라는 즉 윤리학은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가상의 상황, 그걸 이제 딜레마적인 상황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하인즈 딜레마라고 하는 아내가 병에 걸렸다, 치료약이 없다. 치료약을 사려면 근데 그 마을에 이제 치료약이 있긴 한데 매우 비싸다. 나는 돈이 없다. 도둑질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런 가상적인 딜레마적인 상황을 통해서 이제 개인의 어떤 윤리적 판단 의식을 기르는 걸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렇듯 윤리학은 구체적 삶의 도덕적 딜레마 해결을 중시한다. 이건 뭐예요? 예, 응용 윤리학, 즉 현실의 문제를 가상의 딜레마적 상황을 상정해서 해결해 보는 이게 응용 윤리학의 핵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현실 문제 해결. 그러면 정답은 나왔네요. 갑이 응용 윤리학이라고 했으니까 또 보겠습니다. 3번. 윤리학은 당위에 마땅히 해야 되는 관점에서 이상적인 덕이 무엇인지 모색해야 된다. 즉, 인간이라고 태어났으면 이것은 지키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자, 우린 이런 걸 규범 윤리학, 이론 규범 윤리학이라고도 합니다. 규범 윤리학에 대한 설명이죠. 3번은 4번. 윤리학은 도덕 문제에 응용되는 보편적 도덕 원리를 정립한다. 역시 이것도 규범, 이론 윤리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번 갑과 을은 윤리학은 도덕 언어의 의미를 의미 분석하는 거 무슨 윤리학? 메타 윤리학, 그러니까 갑과 을 상관없는 거죠. 자, 이렇듯 1번 문제 우리가 아주 익숙하지만 윤리학의 구분. 쓰이는 단어나 문장이 좀 어려워졌다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 겁먹을 필요 없이 찬찬히 풀면 됩니다. 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번.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거룩한 것의 총체다. 거룩하다. 종교 얘기네요, 종교. 종교의 역사는 성현으로 구성됐다. 여기서 말하는 성현은 성스러움 그런 뜻입니다. 구성되어 있다. 종교적 인간은 우리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어떤 실제가 신이겠죠. 자연의 대상 속에서 현현, 실제 나타난다 그런 뜻이에요. 나타난다. 사건에 마주쳤을 때 예컨대 한 그루의 나무를 우주적 생명의 이미지로서 접할 때 최고의 정신성에 도달한다. 이와 달리 비종교적인 인간은 초월을 거부하는 인간 실존의 신성화를 탈피한다.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탈피한다. 즉, 이건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여러분 책에도 나오는 엘리아데입니다. 엘리아데, 예, 종교학자죠. 종교학자. 자, 엘리아데는 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신.
신이라는 존재는 뭐냐? 여기서도 언급했지만 거룩한 존재이다. 신성스러운 존재이다. 이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이제 뭐 기독교 뭐 여러 종교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겠죠. 결국 이 세상은 신의 창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 자연, 나무 이런 건 다 신들이 만든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 자체, 즉 세상 이꼴 신 이건 아닙니다. 신 자체가 세상인 건 아니에요. 즉 신이 세상을 만든 건 맞아요. 그러니까 신이 만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신을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볼 수 있다 얘기예요. 여기서 나오죠. 그 나무 같은 거를 통해서 즉 우리는 엘리야드가 얘기하는 핵심은 어떤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어떤 성스러움이 드러날 수 있다. 이게 이제 종교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근데 이 체험은 결국 개인의 체험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가장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게 엘리야드의 핵심입니다. 그럼 볼게요. 엘리야드의 입장을 고르는 거죠. 1번. 비종교적인 인간도 세계를 성스러움으로 드러나 인정한다. 아니, 탈신성하라고 얘기했잖아. 비종교적인 사람은 이런 걸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성스러움이 드러나지 않겠죠. 2번. 성스러움이 현현되는, 나타나는 이 세계는 초월적 존재 그 자체 아니라고 했잖아요. 세상 이꼴 신은 아니에요. 신이 만든 거지. 세상 그 자체가 신은 아니다. 3번. 인간은 체험이 아니라 상상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개인의 체험을 통해서 성을 만나게 된다. 상상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틀렸네요. 4번. 어떤 인간도 현실의 삶 속에서 최고의 정신성에 도달할 수 없다? 아니죠. 성스러운 체험을 통해서 종교를 체험하고 종교를 믿잖아요.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번도 역시 틀렸습니다. 5번. 인간이 성을 알 수 있는 것은 자연물의 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바로 이 자연물을 누가 만들어서 신이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문장 자체가 어렵지만 내용 자체도 어렵지만 우리가 이제 종교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이제 배움을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엘리아드였습니다. 2번의 정답은 5번. 자, 3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 갑, 권력으로 정의된 이익 개념에 기초하고 있는 국제정치. 자, 국제정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 죄송합니다. 자, 전쟁은 국익을 위한 국가 간의 불가피한 권력 투쟁으로부터 발생한다. 다른 나라의 내정에 대한 개입은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강대국의 외교 정책이다. 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국제 정치에서. 자, 이것은 국제 정치를 현실적으로 말하는 현실주의적 관점입니다. 모겐소라는 사람인데 모겐소라는 사람은 몰라도 돼요. 선생님도 잘 몰라요. 하지만 현실주의 입장 이것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을 볼게요. 자, 전쟁은 도덕적으로 제약을 받아야, 자, 도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도덕으로 제한될 수 있다. 하지만 정의 실현이 수단이 될 수 있다. 자, 정의 실현을 위해서 전쟁이 가능하대요. 인도주의적 개입은 남용되기도 하지만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잔악성이 심각해. 그 지역의 어떤 세력도 해결 능력이 보일 때 도덕적으로 표현돼.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전쟁은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어떤 전쟁은 정의로운 전쟁일 수 있다. 여러분들 이게 왈처라는 사람의 정의 전쟁론이에요. 왈처의 예, 정의 전쟁론.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왈처의 정의 전쟁론은 자, 왈처의 입장은 이거예요. 자, 전쟁이라는 것은 이제 처음에 개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계속돼요. 수행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종식시키는 이러한 단계를 밟을 수 있는데 이 각각이
각각이 어떤 도덕적 정당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전쟁은 어쩔 수 없이 정의를 위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 예가 이거예요. 한 독재자가 아주 잔악무도하게 그 국가의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면 그 국민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건 결국 무력적인 어떤 전쟁밖에 없다. 그러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개시가 정당한 거죠. 그리고 그 전쟁을 계속 하려면, 이어가려면 역시 도덕적인 정당성이 있어야 돼. 자, 그 전쟁을 끝낼 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왈처는 그 전쟁이 꼭 어떤 필요한, 즉 정의라는 목적을 위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갑은 현실주의적 입장, 을은 왈처의 정의전쟁론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알아봅시다. 1번 갑. 전쟁은 국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최후의 정치적인 행위다? 아니죠. 마지막에 일어나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권력도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다. 현실주의에서는 이 최후란 말이 틀린 겁니다. 2번. 국가 간 모든 행위에 적용되는 보편적 도덕 원칙이 합의될 수 없다. 없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만약에 그게 합의된다, 그럼 전쟁은 안 일어나겠죠. 하지만 현실주의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국가가 모든 행위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도덕 원칙은 합의될 수 없는 게 이게 현실의 문제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른 것도 볼게요. 왈처. 전쟁 결과의 정의를 위한 전쟁 수행의 정의는 유보돼야 된다? 아니죠. 유보되는 게 아니라 정의에 부합해야 돼, 정의. 왈처의 주장입니다. 4번. 인권 침해국에 대한 군사 개입은 주권 침해로 예외 없이 부당하다? 예외 없이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 잔악성 같은 게 심해. 그러면 전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예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갑을 국제법을 통해 국가 간 갈등을 해소해야만 전쟁 종식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주장하는 대표적인 우리 영구 평화를 주장했던 칸트가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들 왈처 정의전쟁론 새롭게 나왔는데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갈게요. 가나의 사상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세요. 자, 이 악자, 이래서 한자를 써주는 거예요. 이 악자는 음악이에요, 음악. 선악할 때 그 악자가 아니라 음악. 음악은 같음을, 예절 예는 다름을 위한 것이다. 같으면 서로 친하게 되고, 다르면 서로 공경하게 된다. 음악이 화합을 극진하게 하고, 음악이 화학을 극진하게 하고, 얘가 순서를 극진하게 하여 안으로 화합하고 밖으로 질서를 이룬다. 그러니까 음악하고 그 예절이 서로 잘 연결된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백성은 그 안색을 보고 서로 다투지 않게 되며 그 용모를 보고 업신여기지 않게 된다. 자, 이거는 유교에서 얘기하는 예와 악에 대해서 얘기했죠. 예악 사상입니다. 예악 사상. 결국 자, 유교는 예술을 통해서 결국 도덕을 이룰 수 있다.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도덕주의 입장이죠. 도덕을 완성할 수 있다. 가는 유교의 예약 사상입니다. 악은 똑같은 음악이에요. 음악은 비록 눈으로 보기 아름답고 귀로 듣기 즐거우나 백성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농사 짓는 백성 음악을 듣는다고 쌀이 나와요?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악기를 연주하며 춤추는 것을 일삼는다면 백성이 입고 먹을 재물은 어찌 그러니까 일찍이 여러 악기를 만들고 연주했어도 천하의 이익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음악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누굴까요? 묵자입니다. 유교의 가장 반대편에 섰던 비약론. 음악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유교와 묵자를 비교하는 문제네요. 결국 예술에 대한 문제죠. 기억하 예와 악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억은 맞고요. 유교, 예악은 정서의 순화와 언행의 교화에 모두 기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디귿, 나, 묵자. 음악은 실용적 관점보다 심미적인 관점에서 평가해야 된다. 아니죠. 실용을 더 묵자는 강조하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네요. 가와 나는 음악의 가치는 사회적 효과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된다. 유견 당연히 그쵸. 예술이 도덕에 영향을 주며 긍정적이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자, 묵자 어떨까요? 맞죠. 음악이 만약에 백성들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묵자도 인정할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효과를 고려해 판단해야 된다. 맞습니다. 기억, 니은, 리을. 정답은 4번이네요. 예술. 자,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사상의 관점에서 사례 A 속에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공동체의 행복은 공동체 구성원 행복의 총합이다. 어떤 행동이 공동체 행복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감소시키는 경우보다 클 경우 그 행동은 공리의 원리에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마땅히 이 원리에 일치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 공리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리주의. 양적 공리, 질적 공리 다 있는데 어쨌든 공리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리주의 하면 핵심이 그거예요. 자, 개인의 행복, 개인의 행복. 이게 둘 다 플러스 되면 이게 이 전체가 사회 행복이겠죠. 그게 지금 이 첫째 줄에 공동체 행복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행복 총합이다. 즉 A라는 사람의 행복과 B라는 사람이 모여져서 사회의 행복 이꼴 총합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고등학생 A는 자전거를 사기 위해 용돈을 모으고 있다. 그러다가 TV에서 난민 돕기 운동을 광고를 보고 모은 돈을 기부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이거를 공리주의 입장에서 어떤 조언을 해주냐 그런 문제죠. 볼게 1번. 정언 명령에 따라 정언 명령, 무조건적인 명령. 칸트죠? 예, 이건 의무론이겠네. 어려운 세상 도우세요. 해당이 아니네요. 2번. 이해 당사자들의 쾌락을 최대화하도록. 그쵸? 공리주의 핵심, 최대 다수, 최대 행복. 그쵸? 이건 그걸 얘기하는 거네요. 그래서 2번이네요. 또 볼게요. 실천적 지혜를 발휘하여 유덕한 사람이 되어라. 예. 덕, 윤리. 누가 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습니다. 4번. 기부의 결과를 따지기보다 배려심, 배려윤리, 윤리에 가깝겠죠? 5번. 공익은 사익의 총합보다 크다는 것을 고려해. 자, 공익은 사회 전체의 공통적인 이익은 사익의 총합보다 크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총합이 즉 개인의 행복을 더해갖고 사회의 행복 이건 같다라고 봐야죠. 고려해 선택한다 이 말은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 공익은 사익의 총합보다 크다는 것을 고려해 선택해. 이거는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일치하는 가장 적절한 조언은 2번이에요. 2번.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이렇지 않습니다. 정답 2번. 자, 여러분들 실제 이제 대학 수학능력 시험 지금 5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내용 자체는 뭐 윤리학의 구분, 종교, 예술, 뭐 이제 그 전쟁, 현실주의, 국제정세 5문제 내용은 낯선 내용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낯설게 느끼는 건 표현에 있어서 문장의 표현이나 말들이 굉장히 난이도가 있다. 왜? 대학 수학 능력 평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했나 이해하지 못했느냐 다시 한번 풀어보고요. 선지도 꼼꼼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6번부터 풀겠습니다. 예, 고생 많았습니다.